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가미소 배움터 마라톤 독서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라이언킨입니다. 오늘은 소년이 온다의 마지막 장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를 읽어보려 합니다. 에필로그는 광주의 이야기와 희생자들의 고통이 남긴 가장 깊고도 고요한 여운을 전달합니다. 눈 덮인 램프는 마치 잊히지 말아야 할 진실과 기억을 상징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작가가 전하려 했던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진실과 연대의 메시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광주의 비극을 기억하는 일이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지를 묻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의 여정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질문을 남겼기를 바라며 오늘의 에필로그가 그 여정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년이 온다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 시작하겠습니다.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10살이었다. 누군가 나를 불러 앉혀놓고 자초지종 들려준 건 아니었다. 서울로 올라온 그의 수유리 언덕배기 집에서 나는 아무데나 틀어박혀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거나 오빠나 남동생과 오후 내내 오목을 두거나 엄마가 나에게만 시키는 일인 동시에 내가 제일 싫어했던 마늘까기나 멸치머리 떼기 같은 일을 했고 그러는 사이 어른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주워들었다. 오빠가 가르친 애였어요. 초가을의 어느 일요일 막내 고모가 식탁머리에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담임을 한 건 아닌데 장문을 해서 내라고 하면 곧잘 쓰던 애여서 기억이 나. 중흥동 집 팔고 삼각동으로 이사가면서 복덕방에서 계약을 했는데 내가 디귿중학교 선생이라고 하니까 집 사는 사람이 활짝 반가워하더라고. 자기 막내 아들이 1학년이라고. 몇 반 누구라고. 그 방 가서 출석 부르면서 봤더니 아는 얼굴이었어. 그 뒤로 어떤 말들이 더 오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표정,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덮어두고 말을 이어가는 일의 어려움, 어색하게 이어지던 침묵을 기억한다. 아무리 말을 돌려도 어느새 처음에 오싹한 빈자리로 되돌아오는 대화에 나는 이상한 긴장을 느끼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르치던 학생네가 중흥동 그 집을 샀다는 건 나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는가? 왜 그 학생의 이름을 말하기 직전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이 끼어드는가? 그 한옥마당에는 키 작은 동백나무 한 그루가 심긴 화단이 있었다. 더워지기 시작하면 거의 검은빛이 도는 붉은 장미 꽃송이들이 넝쿨에 실려 담을 타고 올랐다. 장미가 시들 때쯤이면 문간채 외벽을 타고 커다란 흰 접시꽃들이 어른 키만큼 자랐다. 연한 녹색 페인트를 칠한 철제 대문을 열고 나가면 호전이라고 불리던 건전지 공장에 기나긴 담장이 보였다. 그 집을 팔고 도시 변두리로 이사가던 날 아침 오동나무 장롱 모서리를 솜씨 있게 담요로 감싼 뒤 노끈으로 동여매던 아버지와 막내 삼촌의 판을 올림을 기억한다. 새로 이사한 삼각동은 꽤 깊은 시골이었다. 뒤곁에 높다란 살구나무가 있던 집에서 2년 가까이 지내다 우리 가족은 서울로 올라왔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중학교 교사 봉급으로 손아래 형제들을 맡아 키웠던 아버지가 막내 고모까지 대학을 졸업시키면서 글쓰기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1980년 1월 서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추운 도시였다. 수유리 언덕배기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임시로 석 달간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벽이 합판 같은 재질이어서 바깥과 기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외투를 입고 소미불을 둘러도 이가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그 겨울 내내 나는 중흥동 집을 생각했다. 밑동을 흔들면 노란 살구들이 탁구공처럼 쏟아지던 삼각동 집도 나쁘지 않았지만
잠깐 살아서였는지 큰 애착이 없었다. 외할아버지가 외동딸을 위해 지어주셨다는 태어나 9살까지 살았던 중흥동 옛집. 마루에서 부엌으로 건너가려면 지나야 하는 부엌머리 조그만 내방. 여름이면 그 방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숙제를 했다. 겨울 오후엔 장지문을 조금만 열고 어쩐지 깨끗하게 느껴지는 햇볕이 고여있는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들이 수율이 집에 온 것은 초여름 새벽이었다. 3시에서 4시 사이였다. 잠들어 있던 나를 엄마가 깨웠다. 일어나라, 불 켠다. 내가 일어날 틈도 없이 바로 형광등이 켜졌다. 눈을 비비며 나는 일어나 앉았다. 건장한 사내 둘이 방에 들어와 있었다. 놀라는 나에게 잠옷바람의 엄마가 말했다. 복덕방 아저씨들이 왔어. 집을 보려고. 깨끗이 잠이 달아났다. 나는 엄마에게 바싹 다가가 사내들이 옷장을 열고 책상 밑을 살피고 손전등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캄캄한 새벽에 왜 복덕방 아저씨들이 찾아와 다락으로 올라갈까? 얼마 안 있어 다락에서 내려온 사내가 엄마에게 말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사내가 엄마를 부엌으로 데려가는 것을 나는 주춤주춤 따라갔다. 너희는 여기 있어. 굳은 얼굴의 엄마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뒤를 돌아보자 오빠와 어린 남동생이 속옷바람으로 방에서 나와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안방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와 우렁우렁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에 문 대신 달아놓은 레이스 커튼 사이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음성이 작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해 추석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어른들은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다. 마치 아이들이 감시자인 듯이. 우리 남매와 더 어린 사촌들이 못 듣도록 가만가만히. 당시 방위 산업체에 다니던 막내 삼촌과 아버지는 늦도록 안방에서 두런두런 대화했다. 새벽에 급습을 했어. 처음엔 강도가 든 줄 알았어. 부엌 쪽문하고 현관문을 동시에 부수고 들어왔어. 송 선배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전날 오후에 내가 송 선배를 만났어. 출판사에 찾아가서 전집 인쇄에 40만 원을 미리 달라고 사정해서 명동에서 잠깐 만나 전해줬더란 말이야. 네 형수하고 나를 분리신문하더라. 나중엔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면 남산 아니냐. 작년부터 사이가 멀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전화 도청되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형님네 전화기에서 바람소리 같은 게 나던데요. 그게 도청되는 잡음이랍니다. 제 친구 영준이도 도망 다닙니다. 재작년에 보안부대에 끌려가 10손톱을 다 뽑혔잖아요. 이번에 잡히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부엌에서는 작은 엄마들이 엄마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유방을 칼로 갈랐다요. 시상해. 뱃속에서 아기를 끄집어냈단 말도 있어라. 시상에 뭔 일이단가. 형님네 살던 집주인이 문간체를 사글세방으로 내놨는디 주인집 아들하고 동갑 먹은 아기가 그 방에 살았다요. 디귿 중학교에서만 셋이 죽고 둘이 실종됐는디 그 집에서만 애들 둘이. 시상해 라고 여태 가느다란 탄식처럼 추임새를 넣던 엄마가 고개를 수그리고 침묵했다. 잠시 뒤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시작했다. 재작년에 희영 아가씨하고 선봤던 사람 말이여. 왜 기역 중학교에 수학선생 있었잖는가. 사람 괜찮았는디 우리하고는 인연이 안 됐제. 그 사람 아내가 이번에 잘못되었다네. 만삭이었다던디. 집 앞에서 남편 기다리다가. 대전에서 온 둘째 작은 엄마는 시상해라는 추임새를 넣지 않았다. 소 같은 눈을 묵묵히 깜빡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엄마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광주 작은 엄마가 이야기를 받았다.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라. 그것이 그 사람이었소? 애기 엄마는 총을 맞고 이미 죽어버렸는디 뱃속에서 애기는 살아갔고 몇 분을. 희영이 고모가 그 수학 선생님과 결혼했다면 하고 나는 그 순간 생각했다. 성립되지 않는 나의 어린 상상 속에서 26살의 고모는 동그란 배를 안고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총알이 고모의 하얀 이마에 박혔다. 양이은 노래를 성악풍으로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하는 희영이 고모의 뱃속에서 아기가 눈을 뜬 아기가 물고기같이 입을 벌리며 꿈틀거렸다. 그 사진집을 아버지가 집으로 가져온 것은 2년 뒤 여름이었다. 누군가를 조문하러 그 도시에 내려갔다가
터미널에서 구했다고 했다. 나의 어린 상상과 달리 이마에 총을 맞지도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은 희영이 고모가 잠깐 다니러 올라와 있었다. 어른들끼리 사진집을 돌려본 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그 책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안방의 책장 안쪽에 책등이 안 보이게 뒤집어 꽂아 놓았다. 내가 몰래 그 책을 펼친 것은 어른들이 언제나처럼 부엌에 모여 앉아 9시 뉴스를 보고 있던 밤이었다. 마지막까지 책장을 넘겨 총검으로 깊게 내리그어 으깨어진 여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을 기억한다. 거기 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 안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 상무관 바닥은 파헤쳐져 있었다. 마루가 뜯겨나간 자리에 드러난 검붉은 흙바닥으로 나는 내려가 섰다. 고개를 들자 강당의 사면에 뚫린 커다란 창문들이 보였다. 마주 보이는 벽에는 아직 태극기 액자가 걸려 있었다. 천장의 형광들도 철거되지 않았다. 반쯤 얼어붙은 흙을 밟으며 나는 오른쪽 벽을 향해 걸어갔다. 코팅된 A4 용지에 필기체로 인쇄된 문구를 읽었다. 운동할 때는 신을 벗으세요. 현관 쪽으로 뒤돌아서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다. 오래 방치되어 먼지 낀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 강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관중석에 걸터 앉았다. 입을 열어 숨을 뱉자 김이 흩어졌다. 시멘트의 냉기가 청바지를 뚫고 올라왔다. 흰 무명천에 쌓인 시신들과 태극기에 덮인 관들, 울부짖거나 멍하게 앉아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검붉은 흙바닥 위로 어른거리다 사라졌다.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곳의 바닥이 파헤쳐지기 전에 왔어야 했다. 공사 중인 도청 건물 바깥으로 가림막이 설치되기 전에 왔어야 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은행나무들의 상당수가 뽑혀나가고 150년 된 회화나무가 말라 죽기 전에 왔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왔다. 어쩔 수 없다.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해가 질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 소년의 얼굴이 또렷해질 때까지,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 보이는 마룻장 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어른어른 비칠 때까지. 이틀 전 남동생의 아파트에 짐을 풀었다. 동생이 퇴근하는 대로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저물기 전에 중흥동 옛집을 찾아갔다. 어렸을 때 떠나왔으므로 나는 이 도시의 지리를 모른다. 3학년까지 다녔던 히읗 초등학교로 일단 택시를 타고 갔다. 정문을 등지고 횡단보도를 건너 기억을 더듬어 왼쪽 방향으로 걸었다. 문방구가 있었다고 기억되는 자리에 아직 문방구가 있었다. 문방구를 지나 조금 걷다가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야 했다. 몸에 새겨진 거리감을 믿으며 두 번째 갈림길을 선택했다. 끝없이 이어져 있던 호전 담장은 이제 없었다. 그 담장을 마주보며 늘어서 있던 한옥들도 사라졌다. 기억에 따르면 그 길과 큰 도로가 만나는 모서리에 집 한 채 너비의 채석장이 있었다. 그 채석장과 담을 끼고 있던 한옥이 내 옛집이었다. 공터나 다름없던 채석장이 아직 도심에 남아있을 리 없으니 끝에서 두 번째 집을 찾아야 하리라. 단층 집과 연립주택, 피아노 학원, 도장 파는 집을 지나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다. 채석장이 있던 자리에는 살풍경한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옛 집은 헐렸고 그 자리에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에 관계된 용품들, 세면대, 수전, 싱크대, 양변기를 파는 가게였다. 무엇을 나는 기대했던 것일까? 유난히 환하게 불이 밝혀진 그 가게 앞에서 나는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래 서성거렸다. 다음 날인 어제는 일찍부터 움직였다. 전남대의 5.18 연구소와 상무지구의 5.18 문화재단에 갔다. 70년대부터 중앙정보부가 상주하며 고문이 이루어졌던 505 보안부대는 출입문이 폐쇄되어 들어가지 못했다. 오후에는 디귿 중학교에 갔다. 소녀는 졸업을 못했으니 졸업 앨범에 사진이 실렸을 리 없다. 그 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미술 선생님이 전화를 넣어주어 학적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학생 기록부용으로 찍은 그의 사진을 거기서 처음 보았다.
쌍꺼풀 없는 반달 모양의 눈이 유순했다. 턱과 뺨의 선에는 아직 유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너무 평범해 누구와도 혼동될 듯한 얼굴. 눈을 떼는 순간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교무실을 나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을 때 눈발이 뿌리기 시작했다. 교문 앞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눈발이 제법 굵어졌다. 속눈썹에 눈송이가 맺히는 것을 털어내며 택시를 잡았다. 전남대학교로 가자고 했다. 518 연구소 1층 전시실에서 비슷한 얼굴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시실에는 여러 대의 작은 PDP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동영상이 반복해서 상영되고 있었다. 어느 영상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으므로 모두 처음부터 다시 봐야 했다. 신역에서 발견된 청년들의 시신을 실은 리어카가 행진하던 부분에서 비슷한 중학생이 보였다. 멀찌감치 서 있던 그 소녀는 울음을 터뜨릴 듯 놀란 얼굴로 시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봄인데도 추운 듯 단단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빨리 스쳐 지나간 장면이었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영상이 맨 앞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다렸다.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보았다. 그 소년 역시 너무 평범해 누구와도 혼동될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시절 머리를 깎고 교복을 입은 소년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는지도 모른다. 저렇게 순한 외꺼풀 눈은 키가 크느라 야윈 볼과 기름한 목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는다는 것이 처음의 원칙이었다. 12월 초부터 다른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글을 쓰지 않고 되도록 약속도 잡지 않고 자료를 읽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1월이 끝나갈 쯤 더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꿈 때문이었다. 한 무리의 군인들을 피해 나는 달아났다. 숨이 턱에 받쳐 뜀박질이 느려졌다. 그들 중 하나가 내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몸을 돌려 올려다보는 순간 군인이 총검으로 내 가슴을 정확하게 명치 가운데를 찔렀다. 새벽 2시였다. 벌떡 일어나 앉아 손으로 명치를 짚었다. 5분 가까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덜덜 턱이 떨렸다. 울고 있었던 줄도 몰랐는데 얼굴을 문지르자 손바닥이 흠뻑 젖었다. 며칠 뒤에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지하 밀실에 가둬둔 5.18 연행자들 수십 명이 있다고 했다. 이제 비밀리에 내일 오후 3시에 모두 처형할 거라고 했다. 꿈속의 시간은 저녁 8시였다. 내일 오후 3시까지 고작 19시간이 남았다. 어떻게 그걸 막을까? 말해준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는 휴대폰을 쥐고 어쩔 줄 모르며 길 가운데 서 있었다. 어디에 전화를 걸어 알려야 할까? 누구에게 알리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왜 하필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나에게 알려줬을까? 빨리 택시를 잡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자고 해야 할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입속이 타들어가던 한순간 눈을 떴다. 꿈이었어.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서 어둠 속에서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꿈이었어. 꿈이었어. 네, 여기까지 소년이 온다의 마지막 장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 읽어보았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필로그는 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램프의 빛처럼 광주의 아픔이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요청을 넘어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책 속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히 남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독서클럽과 함께한 소년이 온다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